안녕하세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민건축대학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건축인테리어과 이종숙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한국의 현대 건축인데요. 외국 건축가들이 한국에 이렇게 지은 건축물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건축의 건축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흐름을 이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일단 주거 건축과 이제 신정 건축, 분묘 건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원시 건축물, 그다음에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건축, 그다음에 그 건축의 꽃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건축, 그다음에 중세 초기 기독교, 비잔틴 로마네스크, 그다음에 고딕 뭐 이런 기본 건축사의 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현대 건축으로 넘어오기 전에 중세에서 현대 건축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근대 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건축의 4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4명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19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그 1950년대까지 그 건축사의 흐름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빌딩들은 그때 이루어지는 그 형태나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뒤로는 뭐 레이트 모더니즘, 그다음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현대 건축의 어떤 큰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철이나 유리 이런 재질의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굉장한 대량 생산의 어떤 양상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대량 생산에 반대를 하는 존 러스킨이라든지 윌리엄 모리스가 미술 공예 운동이라는 것을 창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난 그런 운동들인데요. 수제로 돌아가자. 그래서 손으로 만든 그런 장식 예술을 기본으로 하는 미술 공예 운동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가우디 건축물은 이제 아르누보의 그런 곡선, 그래서 전통과 역사적 그런 절충을 하는 거라서 창의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건축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는 유겐스틸,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미레파, 뭐 네덜란드 데스틸 이런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아르누보의 현상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독일 공장 연맹이라는 그런 사조가 이제 그런 사조가 있기 시작했는데 무테지우스라는 건축가가 이런 합리적인 그런 어떤 대량 생산에 기본적으로 미적 규정을 맞춰서 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어서 1919년에 발터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공예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공예 학교가 바우하우스라는 건데 그 바우하우스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건축과 디자인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어떤 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우하우스에서 그 초대 교장을 했던 웰터 그루피우스라는 사람이 바이마르라는 곳에서 처음에 이제 탄생이 됐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데사우로 한번 가고 그다음에 한스 마이어라는 또 건축가가 2대
교장을 했는데 그 교장이 건축학과를 탄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스 반데로에라는 사람이 교장을 했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 베를린으로 한번 옮겼다가 폐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스 반데로에는 독일 사람인데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건축이 이제 뭐 학교도 그렇고 하버드도 그렇고 IIT도 그렇고 이제 근간이 되는 그런 교육 시설이 미국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건축계의 어떤 흐름이 바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윌터 그루피우스, 그다음 미스 반데로의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어떤 4대 거장의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이 모더니즘을 시작을 해서 현대 건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던, 뭐 신한리주의, 그다음 하이테크, 해체주의 이렇게 연결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기점을 만들어준 것이 CIAM이라는 그 국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 국제 회의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그런 건축의 기반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스 반데로에는 이제 독일에서 태생을 했고 그 다음에 1969년쯤에 죽었는데 그분이 시그렌 빌딩이라든지 뭐 유명한 그런 빌딩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분은 워낙 이제 데사우 바우하우스 그 건축물을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그 의자도 있고요. 이제 그 독일의 독일의 바르셀로나에 독일관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설계를 하면서 또 그 4대 거장으로 이제 굳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어보시기는 했을 거예요. 이분은 원래 스위스 사람인데 이제 프랑스에 건너가서 이제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오래 살아서 이제 그 거의 건축의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지었던 빌라 사보아 그 다음에 이제 그 5대 건축 원칙 뭐 그 다음에 도미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그 근대 건축 모더니즘이라 하면 이분을 빼놓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아파트도 지금의 어떤 현대식 아파트도 이렇게 설계를 하셨고요. 그다음 라쇼드퐁이라는 곳에다가 또 뭐 주택도 많이 지었고 그다음에 롱샹교회라고 이런 형태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요, 실은 그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 채광을 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한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그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그 시카고 학파의 어떻게 보면 수장인데 그분 때문에 이제 그 제자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시카고에서 굉장히 건축물을 많이 설계를 했고 그 낙수장이라든지 로비 하우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아시는 뉴욕의 구겐하임 이렇게 나선형으로 된 이 건축물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4명의 거장은 거의 이제 유럽에서 미국을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일본은 어떤가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의 그 현대 건축은 당게 겐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건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들이 후미코 마키, 아라타 이소자키, 뭐 기쇼 구로가와 이분들로 통해서 맥이 쭉 이어지고 우리가 좀 일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벌써 1900년대 초반에 일본에 가서 건축물을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근대 건축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당게 겐초라든지 후미코 마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안도다다오라든지 뭐 세지마 카지오의 그 사나, 그 다음에 이토토요, 시게루반 뭐 이런 사람들이 프리츠커상이라 그래서 건축의 노벨상을 이렇게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건축이 굉장히 이렇게 그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설계한 그 것들이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뉴욕의 신현대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아까 사나라는 건축 그룹에서 설계를 했는데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시오 타니구치, 그래서 미국의 그 모마 미술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현대 미술을 이끄는 미술관이에요. 그 미술관을 일본 사람한테 설계를 맡겼다. 이런 것들은 건축계에 이게 이제 글로벌의 어떤 장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그 건축을 다 설계를 한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 나라의 모든 건축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 건축가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설계를 함으로써 건축의 어떤 퀄리티가 많이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건축가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현대 건축의 흐름이 아까 그 4대 거장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로버트 벤츄리라든지 그 다음에 필립 존슨이라든지 마이클 그레브스의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그 레이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뭐 제임스 스털링, 그 다음에 하이테크라 그래서 뽕피두 센터가 대표 건물인데요. 렌조 피아노, 리처드 로저스 이런 사람들이 뭔가 건축물에 있는 내부의 그 내장 같은 설비 이런 것들을 다 빼내서 건축물 바깥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어떤 부분들이 다 외부로 나오는 그런 건물이 뽕피두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해체주의, 그래서 이 프랭크 게리 이 건축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춤추는 그 발레리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도 다 휘고요. 그 다음에 뭐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유선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한 아키텍처로서 이제 한국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제 두 명의 유명한 그 기둥, 맥을 이루는 두 명의 건축가가 있어요. 김수근이라는 건축가와 그 다음에 김중업이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를 나와서 이제 도쿄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건축물은 올림픽 그 주경기장,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있긴 한데요. 자유센터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여에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공간 그 회사를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셔서 공간 사옥.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서 뮤지엄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 공간 사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새로 된 거는 장세양 씨라고 이제 다른 그 후계자가 이제 또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동교회라든지 대학로에 가면 아르코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붉은 벽돌을 이용해서 설계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중업이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평양 출생이고 일본에서 먼저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라든지 아니면 뭐 이화여대, 뭐 또 여러 그 대학, 한양대 뭐 이런 데서 강의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정치적인 논란이 좀 있었긴 했지만 이분이 이제 유엔 묘지 정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주한 프랑스 대사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없앴는데 제주대학교 본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3.1 빌딩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림픽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 앞에 상징 조형물 이런 것도 이분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설계한 안양의 유유산업이라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그 다 비워서 그 김중옥 박물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론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굉장히 빨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외국 건축가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 설계를 한 또 지어진 건물 위주로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랑 동대문 프라자, 리움 박물관 먼저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가시면 그 IFC 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큰 빌딩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빌딩 3개를 우리나라에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건축가인데요. 아키텍토니카 그룹이라는 그러니까 부부 건축가예요. 하나는 이제 페루 출신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미네소타 출신인 여성과 이렇게 결혼을 하셔서 이제 그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가 그 성향들은 뭐 대비 부착 뭐 이런 좀 뭐 우연성 뭐 떠 있는 그런 느낌의 건축을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신구성주의 경향을 띈다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서부터는 뭐 어떤 경향이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지나갈 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이 건축물 내가 어디서 봤다, 저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다, 뭐 이런 거 정도만 아시면 오늘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IFC 몰은 여의도가 이제 금융의 핵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 서울이라 그래서 여의도에다가 이제 그 AIG라는 글로벌 부동산 개발 회사가 이제 건물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홍콩도 있고 또 이런 그 회사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 금융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AIG라는 데가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여의도에다가 설계를 해놓은 건축물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3개를 딱 한눈에 보이는 그 시야로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요, 이 건축물은 1, 2, 3 이렇게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그 옆에 콘네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5성급의 비싼 호텔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잘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 IFC 이거는 이제 그 오피스 건물이기 때문에요. 1, 2, 3가 이제 층수가 32층, 29층, 3가 제일 높아요. 55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3 빌딩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높은 빌딩인데 그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가 왜 IFC 몰이냐? 그 이제 지하에 가면 이 건물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에 판매 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영화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지하 3층을 파가지고 이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복합 시설물들이 있고, 이제 1층서부터 올라오면 그 건물 3개가 이제 윤곽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그 호텔 사진이고요. 호텔 로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몰로 들어가는 아트리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 하나하나 제가 이제 찍은 거고,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패턴들이 이 아키텍토니카라는 그 건축가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느 그런 오피스 건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그 브릿지라 그래서 이제 건물끼리 서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축을 살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특이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유명한 건축가예요. 이 자하디드라고 여성 건축가인데요.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65세 정도 되는 나이에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랍계 여성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하다는 어떤 도시에 가보면 이분 건축물이 1개 정도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건물이 들어올 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때 이 건물을 이제 디자인 센터라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낮과 밤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그런 건축물이고요. 우주선 하나가 이렇게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의 건축물입니다. 이 사람이 외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연히 올해 초에 북경에 갔다가 이제 그분이 설계한 소호라는 그 건축물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저우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요. 이제 한 2010년 정도에 이제 설계가 완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막 유선형의 그 우주선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분은 이제 해체주의 건축가의 이제 그 시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하디드는 이게 이제 동대문에 건물이 있는데 저도 여기를 정말 수없이 많이 가봤는데 여러분들 가시면 분명히 길을 잃으실 겁니다. 너무 동선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정말 저거 특이하다. 저게 뭐지? 한 번씩 다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를 하셨으니까 저거는 자하디드가 설계한 DDP라는 건물이야.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평면을 약간 기울여서 가져왔습니다. 얘가 이제 지하철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림터, 배움터, 산림터. 그래서 이 큰 덩어리가 아까 이제 그렇게 우주선처럼 보여지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해설사가 있으신데 그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포토존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찾아가지고 이제 컷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3개의 그 부분 말고도 이렇게 여기 옛날에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었어요. 이렇게 고교야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교야구가 유명한 시절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야구했는데 그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하고 이거를 땅을 파다가 너무 유물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 동대문 기념관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관, 그래서 동대문 역사관, 그 다음에 운동장 기념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간 수문이라 그래서 수로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에 전시장 또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존에 있던 건물과 그 다음에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을 광장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 가보시면 이제 둘레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동네 둘레길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디자인 센터 안에 이렇게 그 건물을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전시관이 안에 있고 그 둘레길 안에는 이제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도 굉장히 특별한 조형을 가진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 이제 여러 개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여기에서 이제 파사드가 이제 일단 독특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막 굴곡도 있고 그래서 빛 전시회 같은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LED 조명을 막 쏴가지고 여기다 했는데 굉장히 이제 이게 멋있어서 제가 하나 컷을 찍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국제회의 같은 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국제회의 같은 거 여기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되면 이제 수행 인원이 엄청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시장도 있고요. 국제회의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물건을 파는 곳인데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는 이제 비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뭐 소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디자인 용품들이 많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계단 모습들 하고요. 여기 건물의 특징은 뭐 설계 기법에 뭐 BIM을 도입했다, 뭐 메가 트러스다. 이게 이제 다 굴곡이 되어 있는데 이 굴곡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조각품 같이럼 하나하나 성형을 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정형 외장 패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출 콘크리트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비정형으로 내부 마감 공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오부타, 그 다음에 랭쿠라스, 장누벨 이렇게 세 명의 아주 정말 기라성 같은 건축가들이 이건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지은 지는 그러니까 좀 됐는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돈으로 데려올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아닌데 삼성에서 미술관을 짓는데 이 마리오부타, 랭쿠라스, 장누벨이라는 세 명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를 데리고 와서 저희 나라에 이제 그 세계 건축을 이렇게 한 땅에다가 사이트라고 하는데 그 땅에다가 세계 건축을 이렇게 이렇게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 세계 건축이 이렇게 잘 어울리게 이렇게 되어 있는 미술관입니다. 삼성이 이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리를 따서 뮤지엄의 리움 이렇게 삼성 미술관 이렇게 명칭을 따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마리오부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리오부타는요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역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의 다 이렇게 붉은 벽돌 아니면 이렇게 그 색깔이 좀 진한 그 적벽돌 뭐 노출 콘크리트 그 다음에 이렇게 구운 벽돌 이런 걸 가지고 설계를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설계한 그 아비브 성전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리움에서 고미술을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거기 가면 도자기랑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단 도자기 모양을 따서 설계를 해놓은 그 전시관입니다. 근데 아트리움도 있고 그 건축물 자체는 고미술하고는 좀 상관없이 이제 현대미술처럼 설계를 했지만 이 메스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가 조금 비싸요. 한 10,000원 좀 요즘에 올라서 한 15,000원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려고 매표소까지 이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제주도에 피닉스 아일랜드라 그래서 클럽하우스에 이제 아고라 그러니까 그 클럽하우스면 이제 골프 그 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이제 시설물을 설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요거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건축물 중에 이제 교보타워 강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보생명이라고 하면 여기 원래 제2생명 사거리였는데 보험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에는 교보문고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층 빌딩 이게 이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걸 다 하나하나 쌓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이 중간에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협회에서 이제 올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야외여가지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남양에 있는 성모 성지라는 곳인데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온다고 어찌나 그 건축계가 들썩거렸는지 아무튼 요거 하나 짚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항공 사진인데 이건 제가 이제 캡처해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건축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건축가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또 이분도 이제 프리츠커상을 수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페인에 가면 수자원공사 아그바타워를 설계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프랑스의 케브랑리 그 박물관,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박물관도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 삼성미술관 리움의 그 건축가의 한 명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부식 스테인레스 철판을 가지고 외장을 했고요. 이 안에는 이 이제 부식을 하기 위해서 그 뭐 온도 그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거치면서 최상의 그 외관 재료를 이 블랙 파티나라는 그 박스를 개발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돈이 있어야지 이게 다 가능한 건축물이고요. 이 돌망태라고 이거 요즘에 이제 인테리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땅을 파다가 돌을 많이 발견을 해서 그 돌을 이제 그 와이어 메쉬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 장식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설계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어린이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곳을 설계를 한 사람이 렌쿠라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의 굉장히 이제 유명한 건축가예요. 이 사람 원래는 기자 출신이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어렸을 때 오래 살다가 이제 그 다시 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AA 스쿨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건축에 이제 유명한 학교를 나오시고 또 이제 하버드 대학도 건축 그 디자인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리움 미술관만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에 가면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도 설계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분이 리움 미술관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검은 박스, 콘크리트 박스. 그래서 이걸로 이 건축물의 어떤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서울대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술관은요, 이제 서울대에는 박물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미술관이 현대미술에 전시하는 곳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여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 가는 데고, 여기가 서울대 정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제 왼쪽으로 꺾이면 주차장을 그러니까 그 주차 정산하는 곳을 지나서 이렇게 그 정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문을 통과해서 몇 개의 탑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평면이 이루어져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1층이고요. 여기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데크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쪽에 지금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강연장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계단실이 있는데, 계단실이 약간 틀어져 있는데, 그 계단실이 틀어져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전체 덩어리 메스라고 하는데, 이 메스가 살짝 떠 있는 그런 메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 건물의 포커스라고 그러니까 그 건물의 포커스로 맞춰서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 감상을 하시면 이해가 이렇게 쉽게 됩니다. 이게 그 약간 틀어져 있는 계단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출입구 부분인데요. 이제 출입구의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약간 이제 높낮이가 다른 거는 여기가 램프라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층 홀로 올라가게 되죠. 이 계단실을 통해서 3층으로 올라가면
요런 그 또 강연장 하나가 또 오픈 강연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강연장과 그다음에 그 강연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탑라이트, 그래서 자연 채광이 이렇게 충분히 들어오는 계단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막 춤추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계단실, 이곳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픈 강연장 이렇게 있는데, 이제 외부로 잠깐 나가 볼까요? 외부에는 이 안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여기를 다 통과해서 가더라고요. 정문을 안 통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행자 도로가 굉장히 일반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강연장도 일반인들이 이제 여기에 무슨 교육 시스템이 있으면 와서 이제 듣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부에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약간 찢어진 창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뭐가 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도 모양이 이렇게 바꿔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를 썬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관장실서부터 사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은 이렇게 약간 지하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무실에는 아까 그 계단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CTV 빌딩이라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 CCTV 사옥을 신축을 했는데, 이 사람 그 건축물은 뭔가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느낌의 건축물과, 이게 이제 피사의 사탑이라고도 합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거가 이제 모여서 이렇게 빌딩을 이룬 그런 신축 사옥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차 시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또 2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